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통계청에서 굉장히 좋은 자료가 나왔어요. 이 자료를 근거로 우리의 자산이 얼마이고 우리가 얼마를 벌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채를 깔고 있는지를 평균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집값은 엄청나게 비싼데 그죠? 저걸 어떻게 사지? 하고 우리가 궁금증을 많이 갖잖아요. 12억, 서울에서 12억의 분양을 받고, 그리고 대전 같은 데서도, 한 6, 7억에 조금 좋은 것들은 한 7억, 8억까지 가잖아요. 8사가. 그런 것도 사고, 그죠? 그리고 구축도, 오늘 대전 보니까 98이 한 7억에서 8억. 그게 어떻게 그렇게 거래가 될까? 자, 그런 게 왜 거래가 되는지, 세종도 마찬가지고, 전국에서, 어느 지역에서 집들이 거품이 많이 껴있는데, 정말 저 사람이 저게 한 7, 8억을 들고 있어서 사는 건지, 우리가 항상,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 같아요. 대충 보면은, 자, 보시죠.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를 집계했어요. 통계청에서. 2022년. 그러니까 지난해죠, 지난해. 우리는 지금 2024년이니까 재작년 거죠. 2022년을 이제 정리했다라는 거예요. 2023년은 내년에 나오겠죠. 이 자료가 다 정리되려면 시간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근로소득을 신고한 노동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을 보니까 1인당이에요. 가구당이 아니야. 4,213만 원을 벌더라라는 거예요. 평균 금액이. 여러분, 이 정도는 받는 거예요, 요즘은. 대한민국에서. 식당에서 풀로 일하시는 분들 있죠. 이제 8시간 근무 풀 하시는 분도 제가 알기로는 한 300원 받거든요. 최소라고 하면 모르고 평균. 그죠? 그러면은 3,600이잖아요. 그죠? 식당도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봐요. 1인당 평균 금액이 4,213만 원이다. 자, 그러면 맞벌이 하면 8,200만 원을 받는 거죠. 그죠? 적지 않은 돈이에요. 적지 않은 돈. 8,2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융자를 많이 내서, 그죠? 융자를 많이 내서, 집을 샀다라는 거예요. 또는 빚을 갖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개인당 1억 원이 넘는 억대 연봉자는 131만 7천 명. 적지 않은 숫자예요. 그죠? 131만 7천 명. 많이 받는 거예요, 1억 원. 요즘 1억 원 받는 게 대기업, 모르겠어요. 한 과장급이면 거의 받죠. 은행 직원도 1억 이상 받는 분 많을 거예요. 지점장은 2억 이상 받잖아요. 그죠?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고. 자, 2021년보다 17% 넘게 늘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17%나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21년보다도. 자, 임금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이런 거예요. 이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지금 세계적인 현상. 자,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취업을 못한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보니까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다 보니까 전방위적으로 사람이 모자라요. 사람이 모자라. 그 희한해요. 그죠? 사람이 모자라 이제. 이제 공무원도 인기 없잖아요. 급여가 작다고 안 가잖아요. 그죠? 공무원 잘 받아야 올해 잘 올려줘서 3천만 원 넘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연봉보다 너무 처지는 거야, 공무원도. 그러니까 공무원이 인기가 없는 거야. 그죠? 그렇다고 연금이 옛날 같이 그렇게 확보된 것도 아니고. 자,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 신고 인원이 2,053만 명. 5년 전보다 늘었다. 195만 명이 급여가 늘어나니까 이제 일들을 많이 하는 거죠. 이건 좋은 현상이죠. 그죠? 자, 이 가운데 결정세액이 영원인 면세자는 690만 명. 그죠? 5년 전과 비교해 32만 명 줄었다. 자,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자,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4,213만 원. 5년 전에 3,647만 원보다
566만 원, 15% 증가했다. 그러니까 매년 3%씩 증가한 거죠. 사무 심으니까 3%씩 늘고 있다라는 거야. 자, 1인당 평균 총 급여액은 4,213만 원. 자, 총 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역대 연봉자는 아까 말했듯이 131만 7천 명. 5년 전보다 51만 5천 명. 그죠? 51만 5천 명 늘었다라는 거예요. 많이 늘었죠. 그죠? 많이 늘었죠. 5년 전에 80만 명이었는데 51만. 그러니까 5년 전보다 64%가 늘은 거야. 그죠? 급격하게 역대 연봉자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급여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죠?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연끌을 했겠죠. 그죠? 억대 연봉을 두 사람이 받으면 연끌할 수 있잖아요. 그죠? 총 급여액 기준 상위 누계 10% 노동자의 1인당 총 급여액은, 그러니까 상위 10%의 1인당 총 급여액은 1억 3,506만 원. 5년 전보다 1,984만 원 늘었다. 자, 그러니까 10%,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10%의 상위 노동자 급여액은 1억 3,506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1억 3,506만 원 받으면 내가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화이트 칼라들, 그리고 상위 10%도 늘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의 연봉도 빠르게 늘고 있다. 당연하겠죠. 그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요즘 뭐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급여가 늘어나고 있겠죠. 외국인 근로자 중 연말정산 신고를 한 인원은 54만 4천 명. 많아요. 이들이 낸 근로소득세는 1조 2천억. 요즘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뭐 공장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서빙하는 거 있죠. 서빙하는 거. 뭐 이렇게 주점에서 서빙하는 것도 베트남 청년들. 그죠? 아주 어린 청년들이야. 그리고 닭 튀기는 것도 베트남 청년들. 그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저기 중국 식당. 그죠? 중국 식당 주방장 보면 다 중국 사람이더라고. 이제 한국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별로 없어. 아예 그리고 중국인들이 와서 장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자, 외국인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은 3,160만 원. 1년 전, 그러니까 뭐 이제 3년 전이죠. 2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5년 전과 비교하면 574만 원이 늘었다. 그죠? 여기도 급격 늘어나고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국적별 신고 인원을 보니까 중국이 18만 7천 명.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제일 많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들을 이어서 베트남. 베트남 사람들이 무척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4만 4천 명. 네팔이 3만 4천 명. 네팔 사람들도 많네요. 그죠? 자,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그죠? 순자산 규모가 10억 원인 10억. 그러니까 순자산이에요. 부채가 하나도 없는 거야. 우리나라 상위 10%에 언저리에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순자산이 10억 원이 넘다. 내가 부채가 없이. 그러면 대한민국 상위 10%예요. 그죠? 국내 가구의 순자산 평균은 4억 원을 넘겼으나 이는 평균이 4억 원이에요. 4억이에요. 평균이 4억. 순자산 평균이 4억을 넘겼으나 이게 생각보다 이 최상위층이 평균값을 끌어올린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평균 4억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개개인별로 보면 최상위층이 높은 순자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평균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하다라는 얘기야. 자산과 부채가 모두 평균에 해당하는 가구는 상위 30% 근처에 위치했다라는 얘기죠. 자,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2,727만 원. 전년 대비 3.7% 줄었다. 자, 이 가구의 평균 자산은 부채가 들어간 거예요. 그죠? 아까는 부채가 안 들어간 순자산이 평균 4억이었고, 가구의 부채가 들어간 평균 자산은 5억 2,727만 원. 뭐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뭐 집값의 평균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부채가 들어갔다. 이제 부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대충 우리가 부채를 얼마를 다 깔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야. 얼마를 깔고 있는지. 그죠? 알 수 있는 거야. 자, 세부적으로 구분해 살펴보니까 금융자산은 3.8% 증가했으나 실물자산이 5.9% 감소했다.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감소했겠죠. 그리고 현금은 더 늘어났다. 자, 소득 5분위 가구의 자산은, 그러니까 5분위면 가장 높은 이 등급이에요. 전체의 44.6%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압도적으로. 이제 5등급으로 구분할 때 최상위층이 전체의 44%를 가지고 있다. 45%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1분위 가구는 6.6%. 그러니까 1분위 가구는 당연히 적겠죠. 제일 못 사는 가구니까 6.6%를 가구를 점유했다. 그러니까 이게 평균 자산이 4억이 나온 것도 평균이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야. 그죠? 최상위층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가구주 특성별로 보면 50대와 자영업자에서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하죠. 뭐 50대면 가장 그 절정기니까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자영업자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영업자도. 가구의 평균 부채는 9,186만 원. 전년 대비 늘었다. 그러니까 4억에 5억 한 2천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부채는 그 가운데 9,100만 원. 그러니까 평균 한 18%, 그죠? 가구당 한 18%의 빚을 대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부채를 가지고 있다. 평균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 5분위 최상위치로 가면 더 부채가 많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12억짜리 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이 대출을 많이 받고 집을 사고 있다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왜냐면 그 사람들은 연봉이 높잖아. 그죠? 연봉이 높으니까 그 연봉으로 평생 빚을 갚으면서 사겠다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지금 벌어지는 현상들을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부채는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 당연한 거죠. 뭐 전세보증금으로 되어 있겠죠. 자, 중요한 거는 부채가 한 18%에서 20% 깔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득 5분위 가구의 부채는 전체의 44.9%.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부채도 많은 거야. 그렇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채도 많은 거죠. 그죠? 그리고 고가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분위의 가구보다 부채가 더 많겠죠. 30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채가 더 많겠죠. 그죠? 거기서 10%만 해도 3억이고 3억짜리 아파트의 부채는 뭐 10%면은 뭐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구의 부채는 전체의 5분위 가구가 44.9%를 차지하고 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소득 1분위 가구는 전체의 4.4%를 각각 점유했다. 부채. 자, 가구주 특성별로 보니까 40대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에서 부채가 가장 많았다. 뭐 당연히 40대 가구가 부채가 가장 많을 때고 자영업자도 부채가 당연히 많겠죠. 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 자산은 줄고 부채는 늘어나면서 순자산 평균은 지난해 대비 그러니까 21년 대비 4.5% 감소했다. 자산이 평균. 자, 순자산 보유의 구간별 가구 분포를 보니까 1억 미만 가구가 29.6. 그러니까 자산이 1억 미만밖에 안 되는 사람이 30%야. 많죠. 그죠? 1억 미만이면 뭐 가장 낮은 층이잖아요. 그죠? 30%가 하위층에 있다라는 거야. 그죠? 대한민국의 30%는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그죠? 1억에서 2억 미만 가구가 15%. 사실 순자산이 2억이면 그것도 상당히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게 합쳐보면 45%야.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느냐를 알 수 있겠죠. 그죠? 45%가 순자산 2억 미만이야. 근데 3억 미만 가구를 보니까 전체의 54.4야. 굉장하죠. 생각보다 가난한 거예요. 우리 돈이 없는 거야. 이게 요즘 뭐 굉장히 그 아파트 가격이 거품이면서 반발이 심하잖아요. 막 포기하고 그러잖아. 젊은 애들이
예, 뭐 이제 결혼도 안 하고, 그죠? 그 이유가 그거야. 3억 미만 가구의 전체 비율이 57%야. 그러면 예, 그 젊은 아이들도 이 젊은 아이의 57%도 이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자기 부모님의 그 재산이 이렇다는 거니까. 뭐 희망이 없는 거지. 그죠? 급여도 작지? 그죠? 자산도 없지? 분양가는 12억 뭐 12억 뭐 그렇게 하니까 뭐 이거 뭐 서울은 포기하는 거고 뭐 전세도 6, 7억. 결혼할 수가 없죠. 그죠? 결혼할 수가 없는 거야. 아, 큰일 났어요, 이거. 정말 큰일 났다니까. 이 통계를 보고, 그죠? 통계를 보고, 그리고 현실을 갖다 꿰어 맞춰보니까, 미래가 암울하게 보이네. 그죠? 미래가 암울하게 보여. 이 연말에, 이 우리 대한민국의 그 황제, 가수, 나훈아 씨가 연말 공연하는데, 화면 뒤에 대통령 사진 11개를 걸었다는 거야. 대한민국 지금까지. 초저출산이 해결이 안 된다. 이제 그런 뜻으로 그걸 걸었다고 그러더라고. 이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나라가 이게 망하게 생겼다라는 거야. 이 아이를 안 낳는 나라가 되어서. 아이를 안 낳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야. 3억 미만의 가구가 57%면 우리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돈도 없다라는 거야. 없는데 서울에서 분양받으려면 10억. 그 다음에 수도권으로 나가면 한 6억. 뭐 어떻게 벌어서 6억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어. 맞벌이로 하면.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수도권에서 또 분양받기가 쉽냐고. 그것도 어렵잖아. 그죠? 자, 수도권의 몰빵이 결국은 젊은이들을 다 거기로 몰아넣으면서 이 밀도가 높아지면서 결혼율,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야. 자, 10억 이상 가구는 10.3%. 10억 이상 가구는 10.3%밖에 안 돼. 근데 다 아파트는 뭔 10억짜리는 그렇게 많은지. 그죠? 그거 다 부채 끼고 있다라는 거지. 순자산으로 보니까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밖에 없더라. 1명밖에 없더라. 자, 전년 대비 2억에서 3억 미만 가구의 비중은 1% 늘었다. 8억 이상에서 9억 미만 가구의 와 10억 이상 보유 가구의 비중은 각각 0.6포인트, 1.1포인트 줄었다. 자,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순자산 그 규모와 그리고 이 비율을 보니까 지금 얼마나 집값들이 거품이 꼈고 집값이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알 수 있잖아. 다 지금 부채를 깔고 있다라는 거잖아. 그죠? 여기다 대고 펌프 저런 인간들은 참 이 일은 전후사정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자,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